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은경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또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모두 18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아주 극단적인 성격의 두 사람이 이 작품 안에 등장을 하죠. 음, 음악으로 만나보실까요? 음악 주세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가상현실 속 음악 동맹,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지입니다. 아하, 음. 슈만이 살았던 시대는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시기일 텐데 가상현실 속 음악 동맹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슈만 시대에는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슈만이라는 사람에게는 가상현실이 존재했습니다. 네. 1832년에 슈만은 당시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었는데 아주 불행한 일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본인이 실력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가 네 번째 손가락을 다치게 되는데요. 어허. 이 때문에 평생 본인이 원했던 피아니스트 길을 포기하고 작곡가로 또 비평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슈만은 이렇게 비평가로 활동을 할 때 본명이 아니고 다양한 필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향을 드러낼 때는 플로레스탄, 그리고 조용하고 우울한 좀 온화한 성격을 드러낼 때는 오이제비우스,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을 드러낼 때는 라로 등으로 이름을 사용을 해서 필명을 사용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네. 아마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슈만은 좀 멀티 페르소나를 지닌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슈만은 네, 빵 터지십니다. 연인 클라라에게 키아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고 이들은 모두 슈만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가상의 인물들 그리고 가상의 단체인 다비드 동맹의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이거를 멀티 페르소나라고 포장할 수도 있구나. 음. 진짜 기가 막히네. 다양한 아이디로 댓글을 많이 남겼군요, 슈만은. 와, 기발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좀 다양한 페르소나가 자신 안에 있다고 본인도 믿었습니다. 재밌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다양한 페르소나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없죠. 그거를 이렇게 예. 구체화시켜서 사실 이렇게 대놓고 음악 안에 쓰기는 쉽지 않은데 그걸 슈만은 좀 실현해 옮겼죠. 그러니까 저도 예술가로 살면서 저의 자아를 생각해 보면 어떤 페르소나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면 10개도 넘는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저를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데 슈만이 무슨 자기만 그런 것인 양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네. 귀여우신데? 자, 알겠습니다. 네. 슈만이 가상단체 다비드 동맹을 결성한 이유는 뭔가요? 오늘 자꾸 댓글 들어오시려고 그러네.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중이 그 당시에 아주 대중이 원하는 그런 화려한 음악, 네. 좀 그렇게 포장한 음악으로 인기를 얻었던 음악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대중이 원하는 곡을 썼으니까 당연히 유행도 했고 명성도 얻게 되는데 슈만은 사실 굉장히 진지하고 진정한 낭만주의 예술을 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겉멋만 추구하게 되는 예술가들을 본인의 스타일이랑 제가 봤을 땐 달랐는데 슈만은 그걸 싫어했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판 의식이 급기야 가상의 예술가 모임인 다비드 동맹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비드 동맹, 다비드 빈둘라 탄체라는 모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다비드 동맹은 슈만이 자신과 음악적 이상이 같다고 믿었던 이들로 이루어져 있고 쇼팽, 파가니니, 클라라 비크도 자신과 뜻을 같게 할 거라고 굳게 믿었고 또 세상을 떠난 베토벤도 아마도 상상 속의 동맹 회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슈만이 사용했던 필명인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스도 역시 일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사실상 이 모든 건 슈만의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나온 거죠. 네. 다비드 동맹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슈만이 1834년 라입치히에서 어떤 잡지를 창간하게 되는데 네. 바로 음악 신보였어요. 그리고 이 음악 신보에 실린 글들이 그의 활동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저널은 당시에 아주 속물적인 음악가들에 대한 공격을 주 목적으로 했거든요. 슈만은 이 다비드 동맹의 이름을 빌려서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등이 구현한 아주 진지하고 진실된 음악을 무너뜨리는 작곡가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의 필명인 오이제비우스 그리고 플로레스탄을 앞세워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는 거죠. 왜 우리가 익명으로 글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슈만이 쓰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의 필자들을 통해서 좀 시대를 풍자하기도 하고 또 속물들을 조소하고 어쩌면 진지한 그 독일 낭만주의 예술을 또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곡인 다비드 동맹 무곡집 언제 작곡됐습니까? 슈만이 27살이었던 1837년에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슈만은 좀 힘들었죠. 굉장히 깊은 패배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클라라와 깊은 사랑에 빠져서 열애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비크가 반대를 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슈만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다비드 뷸들러 탄체 다비드 동맹 무곡에는 이 속물들에 대한 저항 정신 아마도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에 대한 저항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오이제비우스와 플로레스탄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슈만은 클라라와의 어떤 결의에 찬 대화를 음악으로 나타낸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각 곡들에는 무곡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긴 한데 무곡 같지는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클라라와 슈만이 대화를 하듯 대화체 형식으로 음악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두 18곡의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고 대부분의 곡이 이런 큰 장대한 작품이면 크고 화려하게 끝나는데 이 작품은 매우 끝에 점점 느려지면서 매우 조용하게 고요하게 끝이 나는 게 좀 특색입니다. 작품 번호상으로는 6번이라 아마 초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피아노 소나타 3번 작품 14번이거든요. 그 이후에 탄생한 곡입니다. 그렇군요. 이 곡의 출발은 클라라에게 영감을 받은 게 맞습니까? 네, 클라라가 사실 작곡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클라라가 쓴 자작곡인 마주르카 작품 6번의 5번을 주제로 슈만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1836년부터 38년 사이에 작곡한 슈만의 피아노 작품들은 클라라가 제시한 주제를 사용한 작품이 많다고 해요. 네. 1839년 9월에 슈만이 자신의 전 스승인 하인리히 도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제 음악에는 클라라가 희생하며 얻어낸 투쟁의 흔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라는 실제로 제가 협주곡과 소나타, 다비드 동맹 무곡, 크라이슬렌이나 등을 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슈만. 이렇게 탄생한 다비드 동맹 무곡은 형식과 내용이 있어서 쇼팽과 더불어서 아마도 위대한 낭만주의 피아노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이 곡은 누구에게 헌정이 되었죠? 클라라가 맞습니까? 대부분의 슈만의 작품은 클라라에게 헌정이 되었지만 이 곡은 예외입니다. 첫 출판본 표지에는 본인이 문학적 멘토로 아주 좋아했던 괴테의 손자인 반터 폰 괴테에게 재밌습니다.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가 헌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재판본에서는 이 대목과 서문을 삭제하게 되고 또 제목에서도 무곡이라는 단어도 지우고 자신이 곡에 삽입했던 해설도 삭제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음악의 반복을 추가하기도 하고 곡 순서, 빠르기 지시 등 굉장히 곡의 많은 수정 내용을 반영을 했지만 사실상 오늘날에는 재판본보다는 초판본을 더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피곤한 제킬 앤 하이드군요. 자, 재판본에서는 삭제된 서문과 해설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초판본 서문에 옛말에 이르기를 어떤 나이가 되든지 항상 슬픔과 즐거움은 함께 찾아온다. 기쁨 가운데 경건함을 잃지 않고 슬픔을 용기로 맞이하도록 하자. 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9번에는 여기서 플로레스탄은 멈춰서서 가슴 아프게 자신의 입술을 떤다. 라는 해설. 또 18번에는 오이제비우스가 덧붙여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항상 그의 두 눈에서는 거대한 행복감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해설이 있었어요. 아주 아이. 문학적인 소년이죠. 아, 참.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슈만이 굉장히 특별한 그 작곡가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아노 손을 다치지 않아서 피아노를 쳤으면 또 어떤 연주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네. 불현듯 드네요. 자, 슈만에게 이 곡은 어떤 의미를 가진 작품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평생 동안 믿어온 인생의 철학, 그리고 추구했던 여러 가지 꿈들을 담아낸 게 아닌가. 어쩌면 자서전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가상현실 속 음악 동맹, 슈만의 다비드 동맹 무곡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주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들으면 좋을까요? 먼저 1번에서 5번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슈만 다비드 동맹 무곡집 작품 번호 6 중에서 1번 생기 있게부터 5번 단순하게까지 마우리츠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슈만 다비드 동맹 무곡집 작품 번호 6 중에서 1번 생기 있게부터 5번 단순하게까지 마우리츠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 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슈만이 자신의 아내인 클라라, 그때 당시 아내는 아니었지만 아내인 클라라가 쓴 작품에서 앞에 그 첫 모티브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티브입니다. 이것이 클라라 슈만 마zu르카 작품 6번의 5번. 근데 다비드 뷸들러 탄세 다비드 동맹 무곡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이 거대한 다비드 동맹의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제가 아까 그 슈만의 멀티 페르소나, 즉 오이제비우스와 대표적으로 플로레스탄 두 개가 있는데 네. 참 곡마다 슈만이 끝에 E 혹은 F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 곡에서 표출하고 싶었던, 나는 오이제비스로서 이 음악을 지금 노래해, 나는 플로리스탄으로서 이 음악을 지금 당신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표출해서 악보에 실제로 표기가 있어요. 오이제비우스는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굉장히 노래하는 듯한 표현력이 보인다면 플로리스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번호에서는 빠르고 좀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긴장감 넘치면서 또 음량의 폭넓은 음량도 보여주고 아주 격정적인 리듬을 사용해서 굉장한 대비를 우리가 음악에서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거는 몇 개의 곡들은 이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스 E와 F 둘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 곡에는 나 두 자신이 두 자아가 존재,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1번에는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 두 사람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는 2번에서는 그 마킹들이 마음으로부터라고 돼 있는데 슈만이 쓴 작품들의 슈만이 맨 앞에 템포 마킹 혹은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하시오라고 쓴 거를 보면 굉장히 그 슈만이 얼마나 문학적으로 흥미로웠고 그런 관심이 있었고 섬세한 남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음으로부터 혹은 3번은 조금 격렬하게 혹은 4번은 초조하게 이런 식으로, 또 5번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그런 감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부터는 뭐 오이제비우스, 또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조금 격렬하게 혹은 초조하게 혹은 8번에 생생하게, 이런 것들은 다 플로레스탄의 성향이죠. 네. 그러다가 15번 그리고 또 17번으로 가서는 또다시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 두 사람이 함께 또 존재를 하고요. 마지막에 18번은 닉 슈넬 빠르지 않게로 끝나면서 오이제비우스의 캐릭터로 이 긴 다비드 동맹 무곡을 마치게 됩니다. 아이고. 긴 설명 준비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